대통령 취임 초 지지율이 20%에 머무는 가운데 다음 주 후반쯤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추재됐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교체될 전망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사면 복권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평생 숙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리위 회부를 예고했습니다. 맨홀에 빠져 실종된 50대 여성이 사고 지점에서 6.3km나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맨홀에 그물을 설치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70만 명분 유통기한이 내년 초로 다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세 이상만 투약 가능한 데다 처방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영 포털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부동산 정보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입니다. 한 마리에 6,990원짜리 치킨을 놓고 대형마트와 자영업자 사이 원가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한 단독 뉴스들이 많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쇄신 요구를 받아온 윤석열 정부가 결국 대통령실부터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17일 전후에 김대기 비서실장을 교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무수석실과 홍보수석실도 개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이 내용 먼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개편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지만 경제관료 출신이어서 당정과 대통령실 사이의 조율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비서실장 교체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던 지난달 말 이미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으로는 정치인 출신 1명과 비정치인 출신 1명이 검토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지만 본인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라인도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 정치권에 전하고 소통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임 정무수석에는 원내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이 정책형에서 정무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대통령을 대변하고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홍보수석실도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 홍보수석으로는 인수위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김은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여당 지도부 구성 문제도 연말쯤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조율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홍보수석실은 그동안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며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걸 두고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 안보실과 엇박자를 냈고, 강인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폭우 피해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한 뒤 사과는 아니라고 설명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영범 수석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달 이미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대통령실 개편에 따라 물러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후임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입장을 사실 국민에게 제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도 아닌 덜도 아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인선 대변인도 교체가 유력한데 40, 50대 남성들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공석이던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함께 발표합니다. 논란이 컸던 여당 지도체제 문제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9월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국정감사하는데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연말쯤 전당대회를 여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권 대표님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의총이 열리면 의원들 의견이 있겠죠. 다만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원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첫 신문이 열리는 17일이 여권 내분 수습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도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먼저 보도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사면됐습니다. 이 역시 여권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노사 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형기가 종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 제한은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주요 경제인에게 국가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 말씀드리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6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복역 중이던 김은경 전 장관은 모범수 649명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출소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정치인들의 대거 사면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사면 혜택을 받은 재계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면에 담긴 의미는 홍현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의 기준은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민생 살리기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면서 하락세가 멈추긴 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여야는 일제히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길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반면 전격적인 기업인 사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휴가 복귀 후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실부터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걸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들을 대거 배제한 것도 결국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전 카드로 또 어떤 게 있는지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 전면 개편 가능성을 김 기자가 언급한 게 벌써 한참 전인데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 같군요. 네, 그 비서실장하고 그리고 정무수석 그리고 홍보수석을 교체하지 않고는 현재 그 복합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그 당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인적 쇄신 요구가 커진 측면이 있는데 물론 뭐 취임 2달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게 여간 부담이 큰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지지율이 이제 20%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유례없는 임기 초 대통령실 개편이라는 그런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예, 석 달 만에 비서실장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예. 자, 내각도 아직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 뭐 그 지난 8일에 그 박순애 부총리가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아직 공석입니다. 다른 장관들의 경우는 뭐 큰 결격 사유는 나오지 않은 데다가 아직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체 내각이 아직 한 번도 완성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부터 다음 주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 막바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마 다음 주 후반에 발표가 어렵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새 대표 뽑는 전당대회는 연말쯤에 한다는 걸로 조금 전 보도가 됐는데 이건 뭐 어떤 배경에서 그럴까요? 일단 그 9월 정기국회가 아무래도 큰 변수가 됐습니다. 그 국정감사가 통상 야당의 장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첫 국감이니만큼 여당의 반격 무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각 부처들의 그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9월 전당대회로 이런 정치적 모멘텀을 날릴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예. 이런 논리로 조기 전당대회를 벌였던 그 대통령실을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국정감사 하고 나서 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력하긴 합니다만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이 문제로 전국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이번 달 말부터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하고요. 그 관련한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성남 FC 사건처럼 이재명 의원과 직접 관련된 수사들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 대표가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그 휘발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 있고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정치로 중요한 한 주가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여러 가지 나올 게 있죠. 지금.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광복절 대국민 메시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이어서 그 수요일에는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잡혀 있습니다. 뭐 그동안 해온 도어 스태핑과는 또 다른 모습의 정식 회견이라서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주 후반 이제 그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내각 인선까지 발표가 이어질 텐데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변수는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첫 심리가 이제 다음 주 중에 있잖아요. 결론이 납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 나게 돼 있습니다. 예, 막바지 더위만큼 정말 뜨거운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군요.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해 현장 봉사활동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후폭풍도 여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로 집중 포화를 맞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결국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결이 간사 자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인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입니다.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역대급 망언을 했던 김성원 의원.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대표시원이 사진 잘 나고. 곧바로 사과문을 냈지만 탈당과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직을 내려놓고 당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 단호한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김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아마.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주 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수석부대표를 지낸 김 의원을 감싸려다 상황이 더 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비상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위기 수습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문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개정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친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지지자들이 거친 말을 쏟아내며 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SNS에 달린 댓글입니다. 당원들이 개돼지로 보이냐며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면전에서 반발을 쏟아냈던 주승용처럼 될 거냐는 글도 달렸습니다. 고 의원이 기소 시 당대표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다라고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요.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는 겁니다. 친문계인 윤영찬 의원 역시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면 개정 청원이 있었을까라며 솔직해지자라고 하자 당원 게시판에는 악마, 수박 아웃 등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라고 적극 방어하며 당헌 개정 비판을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적의 흉기로 동지를 찌르지 마라. 당권에 도전 중인 박용진 의원은 당헌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개인의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번져나가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누구라도 선거를 위해 당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 공세를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는 너무 설친다, 기고만장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시행령 개정에 맞선 법안 재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을 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전을 예고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제정 당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분명히 규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등이라는 한 글자를 구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건 폭력적이라며 이 표현을 다시 중으로 바꾸는 법안 재개정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지만 법안 심사 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통과안에는 중 대신 등을 넣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예상됐던 시행령이 나왔는데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했고 꼼수 탈당 등 의회주의 원칙을 내다버렸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운운하니 개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법 재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다음 주 초 장마 전선이 다시 폭우를 퍼붓기 전 주말은 잠시 쉬어가나 했는데 내일 전남을 시작으로 수도권은 내일 밤부터 주말 사이 최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피해 복구는 진행 중입니다. 치워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흙탕물을 뒤집어 쓴 가재도구와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복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모처럼 맑게 개었지만 하천엔 범람 흔적이 여전합니다. 인근 도로는 아직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고 뒤집힌 탁자에 공사 현장에서 떠내려온 방호벽까지 너저분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페트병과 스티로폼 등 폐기물과 나뭇가지가 뒤엉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전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지난 8일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점포에 진열해놨던 물건들은 물론 플라스틱 의자까지 빗물에 떠다녔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상품을 처분하느라 분주하고 침수 피해로 젖은
이제 스품들이나 물품들을 지금 다 분리해서 다 꺼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수가 묻었기 때문에 피해 복구로 영업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내용물에 이상이 없어도 겉에 흙탕물이 묻으면 상품으로 팔 수가 없어 모두 버려야 하는데 상인들은 피해액이 모두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음 주 예보된 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한 번씩 겪어보니까 상당히 물이 무섭더라고요. 오수가 같이 엮여서 내려오니까 상인들 걱정이 되게 심합니다. 상인들은 마른 하늘에도 추가 피해 우려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침수 지역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손을 보태고 군인과 경찰 등이 투입된 덕분인데요. 서울 동작 지역 대다수 이재민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정원 기자가 들었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전통시장. 복구 작업에 나선 경찰관이 온몸에 진흙이 묻은 채 침수된 상가한 가재 도구를 정리하고 배수 펌프로 물을 빼냅니다. 물 빠지지? 네, 빠집니다. 자원봉사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배수로 작업에 힘을 보탭니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하죠. 내 가족이다 생각을 하면서 폭우 뒤 찾아온 무더위에도 수해를 겪은 동작구엔 나흘 동안 1000명 넘는 자원봉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군인과 경찰, 자원봉사자의 손길에 수재민도 큰 힘을 얻습니다. 이웃에도 도와주고 군인 아저씨도 도와주고 위로가 많이 되지. 하지만 폭우 때 끊긴 전기와 수도가 아직 복구 안 된 지역 주민은 여전히 대피소 텐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끼니는 닷새째 지자체가 나눠준 도시락. 생활이 안 되거든. 학교도 가야 되는데. 붕괴 위험 때문에 입주를 안 시키고 있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폭우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재민은 900세대, 이들 10명 중 8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재 이재민을 상대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날 맨홀에 빠져 실종된 성인 남매 가운데 누나가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 지점에서 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맨홀에 추락 방지 그물을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기록적 폭우가 내려 강남 일대 거리가 침수된 8일 밤. 서울 서초동 건물을 나선 성인 남매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뚜껑이 날아간 맨홀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동생은 이틀 뒤 1.5km 떨어진 거리 맨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 남매 중 누나는 어젯밤 6.3km 떨어진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곳은 서초동인데 발견된 곳은 동작역 인근 반포천이었습니다. 당시 하수도관 내 물살이 거세 멀리 떠내려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합니다. 여자분은 좀 체중이 좀 적고 이제 거기서 더 흘러서 지금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반포천 이쪽 끝부분 서초구간 내 폭우 실종자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1명은 아직 수색 중인 상태. 서울시는 맨홀 뚜껑이 없는 경우에도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을 내부에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폭우가 서울을 강타하면서 곳곳에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죠. 인명피해도 상당했는데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이웃을 생각하는 이들 덕분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공을 드러내지 않아서 뒤늦게 이들의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반지하 주택 앞에 주민이 모여 소리를 지릅니다. 창문 열어봐요, 창문! 계단은 이미 침수됐고 집안까지 물이 차 현관문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물이 잠겨버리니까 아예 진입이 불가했어요. 소화기로 내려쳐도 꿈쩍하지 않는 창문. 연장을 동원하고서야 조금씩 틈이 생깁니다. 이거 깨야 돼. 창문 열려있는 거 없어요, 창문? 아니, 빨리 그 몽키즈 펜을 달라고 그래. 익사 위기였던 남성은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깼어. 바로. 뭐야? 아, 됐다. 살았다. 갑작스런 폭우로 거리 대부분이 물에 잠겨 모두에게 위험했던 상황.
의인들은 이 담벼락을 망설임 없이 넘어 창문을 깨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선 한 남성이 물에 잠겨 시동이 꺼진 차 창문으로 여성 2명을 구했습니다. 힘을 합쳐 침수차를 물 밖까지 밀어낸 남성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유리창 사이로 아줌마 둘 다 들어서 꺼내놓고 그 위에까지 밀어놓고는 그냥 가버리더라고. 도움을 받은 여성들은 그 자리에 남아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으며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가장 먼저 손길을 내민 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우리 이웃이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이번 폭우로 9,000대가 넘는 차량이 물에 잠겼죠. 차량 바퀴만 잠겨도 폐차를 해야 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서비스 센터는 밀려드는 침수차에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침수차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유리창까지 오염된 자동차 문을 열자 내부가 진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닛을 열자 빗물이 아직 남아있는 차량. 다른 침수차 역시 차 안이 낙엽과 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는 100여 대의 침수차 수리가 밀려들면서 접수조차 받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바퀴까지만 물에 잠겨도 핵심 부품이 망가져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 이 차량은 엔진 공기 필터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질 만큼 침수됐습니다. 이 경우 엔진 내부까지 물이 들어가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9,000대가 넘는 침수차가 발생해 피해액도 1,273억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들은 수리를 마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까 걱정입니다. 그런 차를 다시 되팔이 할 때 조금 많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 차를 다시 또 팔 것 같아가지고. 침수차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중고차 업체들은 500만 원의 보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침수 차량 여부를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고요. 시장에선 침수차 보상이 어려운 개인 간 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번 폭우로 농가는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한여름이 대목인 수박 농장은 물먹은 수박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추석에 맞춰서 수확을 준비하고 있었던 포도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포도밭으로 밀려듭니다. 순식간에 포도밭이 물바다로 변합니다. 지난 9일 220mm가 쏟아진 안산 대부도의 모습입니다. 빗물은 빠졌지만 포도는 온통 흙투성입니다. 해도 이렇게 지어도 안 지어지죠? 이게 소비자들이 먹겠습니까?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수확을 준비하던 농민은 한숨만 나옵니다. 사람만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건지고. 올해 농사는 망했지요, 뭐. 충남 예산의 수박 농장도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무게 10kg까지 자란 이 수박들은 이번 주 출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물에 잠겼던 수박이 햇볕을 받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성분이 만들어져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4시간 요 사이 내린 물로 인해서 수확기에 접어들어 있는 농사를 완전 망치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애호박 비닐하우스 300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저께도 비가 와서 한번 물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비가 갑자기 막 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전국의 농작물 비 피해 면적은 여의도 4배에 이르는 1,027헥타르. 순간적인 폭우에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검찰이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네이버에 제공한 매물 정보를 경쟁사에는 못 주도록 이른바 갑질 계약을 맺은 혐의인데요. 2년 전 공정위가 이미 적발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어서 이 검찰이 뒤늦은 강제 수사에 나선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맺은 계약 문건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는 2015년과 2017년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맺은 계약서에 제3자에게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단서 조항을 카카오 등 경쟁사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갑질 계약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파악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했던 사안인데 검찰이 뒤늦게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검찰은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 고발 요청으로 공정위 고발이 이뤄진 건 작년 11월이라며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개시된 데 대해 당혹해하며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도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침체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줄어든 게 주된 이유긴 합니다만 일정 금액 이하로는 매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주민들 간 담합도 공인중개사를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백대호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한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앞. 중개업소에 불이 꺼져 있고 입구엔 먼지가 수북합니다. 간판 일부를 아예 가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 골목 100m 반경의 부동산 10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실상 장기 휴업에 들어갔거나 폐업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도 좀 어렵고 경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를 하거나 폐업을 하고 떠나는 분들도. 전국 공인중개사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에만 1,148곳이 폐업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고 전달보다 57% 급증한 수치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끊겨가는 데다 중개수수료 인하까지 겹치자 중개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특정 금액 이하의 매매를 막는 일부 집주인들의 가격 담합 압박이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만두시고 넘기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예 부동산을 안 해요. 자기 거를 까먹고 여기 계셨고 어딘가 가동됐어 있고 이런 것도 하시고.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가 오늘 마감된 가운데 예비 중개사 사이에서는 시험 합격의 의미가 퇴색해간다는 고민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한 마리 6,990원 치킨을 놓고 대형마트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원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7,000원 안 되는 가격에 팔아도 마진이 남는다는 발언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장윤정 기자가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마리 9,900원짜리 치킨을 사러 온 고객들이 마트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대형마트들은 6,990원에도 마진이 남는다고 합니다. 박리담회가 기본이고 본사에서 직접 원재료를 직구매로 대량 구매를 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에 치킨 원가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치킨집 업주들은 2배 넘게 오른 식용유 값에 배달료, 임차료 등이 추가로 드는데 순수 원재료 값만 따져 이윤이 남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치킨이 5,120원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기름값 올라서 그 기름값 계산해야죠. 무, 양배추 뭐 이것저것 뭐 하다 보면 솔직히 상권 파괴? 이런 생각도 들고. 손해를 감수하는 이른바 미끼 상품이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닭만 사러 가겠습니까? 자기 필요한 거 살 거고 그거 다 미끼 아니겠습니까? 미끼로 해가지고 여러 업체를 다 죽인다는 건 그거는 대기업 행포지. 소비자들은 프랜차이즈의 비싼 치킨 값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배달 한번 시키다 보면 2만 원, 3만 원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 않나. 마트 근처에 살면 당연히 마트로 가서 사고. 마트와 치킨집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치킨 오픈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한 명분 값이 60만 원에 달하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대부분을 무더기로 폐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들여온 96만 명분 가운데 70만 명분은 내년 2월에 사용기한이 끝나서 폐기해야만 합니다. 정부가 처방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너무 까다롭게 잡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차정성 기자의 단독 보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의사에게 요구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던데 저희가 치료제를 처방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는 16일 발간되는 보고서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2월이면 팍스로비드 70만 명분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 분량에 60만 원인 고가의 치료약 4천억 원어치가 무더기 폐기되는 겁니다. 지난 1월 국내에 첫 도입된 팍스로비드는 총 96만 명분. 최근 처방량이 소폭 늘었지만 투약률은 아직 도입된 물량의 3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일부 기저질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 확진자에게 처방이 가능한 미국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물량 소진을 위해 처방이 가능한 병원과 약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방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질병청은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6차 유행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며 오히려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먹는 치료제 94만 명분을 추가로 들여온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각종 보험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건강보험에 적자가 쌓여가자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재정 악화 주범으로 지목된 MRI 촬영과 고가의 초음파 진료를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신 외과 수술과 희귀 질환에 대한 건보 재정 투입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윤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한 환자가 무릎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급여가 되면은 환자분들도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더 적어지니까 6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검사지만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보가 적용되면서 MRI 검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부담이 덜 될 것 같고 이상 있을 때마다 좀 자주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가 건보 보장을 확대하면서 초음파와 MRI 진료비는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보 재정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총 3조 3천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감사원이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근골격계 질환에까지 MRI 건보 적용을 확대하려 했던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 대수술에 들어간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MRI 검사들도 적절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외과 수술과 같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치료나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건보 재정 투입을 늘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최근 주유소 가보신 분들은 기름값이 많이 내려간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 덕분에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언제쯤 정점을 찍을지 정준영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대입니다. 6월 말 2,100원을 돌파했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300원 넘게 떨어진 겁니다. 7월 평균 두바유 가격은 약 103달러로 전달보다 8.9% 떨어졌고 현재는 90달러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뚜렷한 유가 하락세는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7월 수입 물가는 6월 대비 0.9%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석탄, 석유 제품이 3.3% 내렸고 광산품과 농림수산품 가격도 각각 2.8%, 1.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힘듭니다. 하락 품목이 한정된 데다 수입이 되는 품목이 원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년 전과 비교한 수입 물가는 아직 28%나 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보면 조금만 사도 한 1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피부로 와닿기에는 아직 길고 가팔랐던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판단은 시기상조란 신중론이 더 강력합니다. 한 달치 수치만으로 물가 인상 압력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연말까지 물가 압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정부는 오는 9, 10월쯤 국내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국에서 첫 전직 대통령 압수수색을 놓고 현 정권과 전 정권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치 수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 현직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수사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도 우려되는데 괴한이 FBI 지부에 침입을 시도했다가 사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우진 기자입니다. 메릭 가랜드 미국 법무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은 상당한 근거에 따라 직접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he Justice Department has filed a motion in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to unseal a search warrant and property receipt relating to a court-approved search that the FBI conducted earlier this week. 트럼프가 반출한 구체적인 기밀 문건 등이 적시되어 있을 영장을 공개해서 전 정권을 향한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트럼프 측 주장을 아예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기밀 문건엔 핵무기 관련 문서까지 포함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말하라고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서류를 즉각 공개하라며 부당한 사저 침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법무부와 FBI 공격까지 암시하며 반발했습니다. I will make sure these tyrants pay the price. 실제 오하이오 FBI 지부에선 무장 괴한이 침입을 시도했다가 사살됐는데 경찰은 트럼프 지지 극우 단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유럽이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폭염 속에 대형 산불까지 겹쳤고 독일은 최대 물류 통로인 라인강이 말라붙었습니다. 영국은 가뭄이 공식 선언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능선을 따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시작된 프랑스 남서부 산불이 태운 면적은 6,800헥타르에 이릅니다. 주민 10,000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Une humidité qui est descendue en dessous de 20% d'hygrométrie, qui sont des conditions assez extrêmes pour le feu. Le feu a donc continué sa pression sur la résistance qu'on lui oppose.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유럽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라인강 수위가 낮아져 물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Niedriggang passierbar ist. Trotz einiger angekündigter Niederschläge in dieser Woche erwarten wir allerdings tatsächlich eine Intensivierung des Niedrigwassers. 이탈리아도 가장 긴 포강이 마르면서 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부 지역의 화재 심각성 지수를 최고 단계인 5단계로 높였는데 잇따라 최악의 가뭄도 예고됐습니다. In Kent alone, we've been mobilised to over 400 incidents from July just to grass and wildfires, compared to previous year, which was 40. 유럽 가뭄 관측소는 유럽 국가의 64%가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MZ세대가 미술 시장의 호황을 이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죠. 이 젊은 층에게 가장 사랑받는 6작가의 작품이 한자리에 나와서 또 한 번 MZ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저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작품으로 관객의 위로를 전하는 건 같았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맨발의 태권브이. 초라한 외형이 몰락한 영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항할 거대한 적은 사라졌지만 끊임없이 자기만의 싸움을 싸우는 존재.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 태권브이와 겹쳐지는 이유입니다. 그냥 이류의 삶을 살고 있지만 끝없이 그 인류가 되려고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쉬고 다음날 또 싸움을 하는. 낡은 천조각과 실뭉치, 낙서가 적힌 붕대. 전재은 작가는 시간성을 입은 재료들로 오래된 기억을 환기합니다. 그에게 바느질이란 실과 바늘을 필기도구 삼아 문장을 쓰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물감을 쓰고 천을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2차원의 평면 안에서 하나의 이렇게 병합되는 과정. MZ세대의 사랑을 받는 젊은 작가 6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를린에서 만난 풍경을 속도감 있는 붓터치로 캔버스에 담는 유연경의 작업과 하루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을 일기 쓰듯 그려내는 콰야의 작업은 전혀 다른 듯 닮아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 작가들의 작품이 관람객을 위로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지난달 주니어 윈블던 대회에서 14살의 어린 나이로 깜짝 우승을 차지한 조세혁 선수가 다부진 포부를 내놨습니다. 테니스의 모든 걸 걸었다면서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조세혁의 우승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주니어 세계 랭킹 1079위로 사실상 무명 유망주였지만 오전 전승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윈블던 대회 14세부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2013년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연의 준우승을 뛰어넘는 윈블던 주니어 부문 최고 성적입니다. 강력한 포핸드에 180cm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속 193km의 강서브는 조세혁의 최고 무기입니다. 여기에 조세혁이 직접 밝힌 타고난 장점.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거나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멘탈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조세혁은 테니스 선수인 부모의 영향으로 6살 때 라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8살부터 이미 각종 대회를 제패하며 두각을 드러낸 소녀는 14살에 인생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테니스에만 그냥 집중하기 위해서 학교 이제 그만두고 테니스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후회는 없습니까? 네, 없어요. 코트 위에선 냉철한 승부사지만 윈블던 대회 우승 후 꿈에 그리던 롤모델 조코비치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자 수줍은 14살 소년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없어요. 뒤에 대기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14살 소년 조세혁의 비상이 한국 테니스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옛말에 천금으로 밭을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웃이 사촌보다 가깝다고 해서 삼촌 반이라고도 했죠. 이웃을 믿고 아끼는 마음은 이렇게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당나라 시인이 인정 많은 이웃들을 찬미했습니다. 10년 친구도 아니고 구족 친척도 아니지만 봄 동산에 따스한 햇볕 같구나. 이웃 할머니네 매실나무 가지가 시인의 텃밭으로 넘어와 오가는 통로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할머니가 탐스런 매실을 다 따간 뒤에야 바지랑대를 세워서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호박줄기는 지난해에도 또 지지난해에도 할머니네 밭으로만 기어들어가 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네 이웃 촌수는 갈수록 멀어져만 갑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는 이가 열의 넷이죠. 더욱이 천만 거대도시 서울이라면 을에 자기만 알고 사는 각박한 세상 일연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재난이 덮치자 다들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웃은 역시 사촌이라는 사실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의인들도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밤중 청주 어느 아파트 주민들이 저마다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00여 명이 뛰쳐나와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도록 안간힘을 써봅니다. 서울 개봉동 산자락 아파트에선 흙더미가 쏟아지자 60 중반의 주민 한 분이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문을 두들겼습니다. 불려나온 주민들도 7층까지 오르내리며 이웃들을 대피시켰고 토사가 그치자 또 모두가 심야복구에 힘을 모았습니다. 의왕 산기슭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새벽에 쓰레받기까지 들고 나와 흙더미를 치웠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년 남성이 이렇게 맨손으로 빗물맞이 덮개를 열어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이 강남역 슈퍼맨 덕분에 종아리까지 찼던 물이 금세 빠졌습니다. 다음 날엔 의정부 슈퍼맨이 맨손으로 배수로를 뚫어서 물을 빼냅니다. 종량 봉투를 갖고 나와 곁을 지킨 여성은 금상첨화였습니다. 시민들은 물이 들어차는 반지하 집 여기저기서 주민들을 구해내고 차에 갇힌 여성을 헤엄쳐 구출했습니다. 빗속의 의인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 믿음과 희망을 불어넣는 사이에
어리석은 빗속에 우인이 어김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얼빠진 여당 의원 말입니다. 정치도 국정도 그저 착하고 용감한 우리네 이웃 보통 시민들만큼만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8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빗속의 의인이었습니다. 비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 지역은 일요일까지, 경기와 강원 지역은 광복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은 최고 80, 남부 지역은 최고 3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부 지역으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남부지방은 무덥겠습니다. 내일 대구가 35도, 창원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12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